2019년 가을 카오스 강연 도대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6강에서 10강 진행을 맡은 송민영입니다. 이번 도대체 시리즈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새로운 질문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연이 끝나고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질문을 품고 돌아가시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강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균관대 심원목 교수님께서 뇌에 대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연세대 정상철 교수님과 저 그리고 심원목 교수님이 함께 본다는 것 그리고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연자 모시겠습니다. 성균관대 심원목 교수님,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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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교수님께서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이제 좀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왜 빨간 알약, 파란 알약 이렇게 명장면을 많이 만들었던 명작이었다고 기억하는데요. 영화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이 영화가 제가 대학원에 다닐 무렵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많은 사람들을 대학원으로 이끈 영화이기도 합니다. 아주 인상 깊었던 장면은 중간에 이제 실제란 무엇인가, 본인이 경험하는 것이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연에서 처음 이제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강연의 메시지와도 연결이 되는 걸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 실제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염두에 두고 심원목 교수님의 강연 내가 보는 세상, 뇌가 보는 세상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심원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내가 보는 세상, 뇌가 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송민영 작가님께서 잠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매트릭스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과학 영화라서 이 부분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부분에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 당신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신호를 해석한 산물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볼 수 있고 제가 말하는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아마 이 강연장의 공간적인 구조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로부터 느껴지는 감촉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계실 텐데요. 그 경험들이 결국은 여러분의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신호의 산물이라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는 지금 자연스러운데요. 우리 마음의 모든 작용이 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러운데 항상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대 이집트의 사람들은 뇌가 그렇게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미라를 만들 때도 뇌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거했어요. 대신 이 이집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네, 몇몇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심장을 잘 보존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 미라가 이렇게 잘 보존된 미라가 부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뇌가 없는 상태에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대했던 그런 부활의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여러분이 한 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 바둑 기사를 이겼던 그런 장면입니다. 이 이후에 알파고 후속으로 알파제로 등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인간이 두는 바둑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이게 놀라웠던 점은 우리가 바둑을 두는 행위, 바둑을 두는데 굉장히 고도의 정신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것을 기계,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할 수 있다고 그런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정말 이 바둑을 두는데 고도의 정신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예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사진을 보면서 이 누군지 다 아시죠? 예. 이 서로 다른 사진이지만 다 동일 인물을 찍었다는 것을 크게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각각의 표정으로부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읽어내는 것도 큰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둑을 두는 것과 여러분이 지금 이 얼굴을 알아보고 감정을 읽어내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운 일일까요? 어떤 게 더 어려운 일일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도 그렇지만 바둑을 두는 게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의 능력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인물이 이 사진에 찍힌 인물과 동일 인물이고 굉장히 배경과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마도 이 사진은 실내에서 찍힌 것이고 사회적으로 어떤 상황이다까지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다 유추가 가능한데요. 여러분의 이제 뇌의 작용이죠. 이것이 과연 바둑을 두는 일보다 덜 어려운 일일까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강연 동안 이 과정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뇌에서의 처리 과정을 거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뇌는 처음에 아주 단순한 자극부터 처리를 시작해서 점점 뇌의 고등 영역으로 가면서 이 자극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가 보는, 경험하는 굉장히 다채롭고 풍부한 시각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시각의 출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눈을 디자인을 하신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처럼 만들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점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이 망막에 있는 빛에 반응하는 세포들, 우리가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원추세포, 간상세포라고 부르는 세포들이 있는데요. 이 세포들이 빛을 향해 있지 않고 망막을 향해 있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된 구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 세포들에 연결된 신경다발과 그 신경다발에 영향을 공급하는 혈관들이 빛과 빛을 감지하는 세포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면 저 혈관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할 텐데 여러분 눈에 혈관이 보이시나요 지금? 잘 보이시지 않죠? 여러분 충혈됐을 때 이렇게 거울을 보고 혈관 보시는 거 말고 눈에 있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아마 보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 간단한 답변을 드리면 여러분이 뇌가 그 상태에 적응해서 채워 넣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아까와 같은 눈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빛에 반응하는 세포들에서 나오는 신경 다발들이 망막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돌아가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는 빛을 감지하는 세포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맹점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자신의 맹점을 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몇 분 계신데 한번 같이 볼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 보실까요? 흰 화면에 하면 이제 잘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왼쪽 눈을 감으시고 죄송합니다. 오른쪽 눈을 감으시고 왼쪽 눈으로 오른쪽 손가락 끝을 보세요. 그리고 왼쪽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왼쪽 손가락 끝이 사라지는 지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눈을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두 손가락을 움직이시면 안 되고 고정한 채로 왼쪽 눈으로 오른쪽 손가락 끝을 보고 왼쪽 눈을 움직이면서 왼쪽 손가락 끝이 사라지는 부분을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찾으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여기서 찾지 못하셔도 있으십니다. 다들 맹점을 갖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커서 놀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왜 이 맹점은 우리가 평소에는 보이지 않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눈이 두 개가 있죠. 아까도 눈을 감으라고 말씀드렸는데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을 보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맹점 주변에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맹점 안에는 정보가 없지만 채워 넣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인데요. 또 이 그림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낮 시간 동안 빛이 많을 동안에 우리의 시각을 담당하는 이 원추 세포들은 우리가 정면을 바라봤을 때 그 중심 부분, 그 둘레에 약간 손톱만한 그런 영역을 제외하고는 급격히 그 분포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결과는 여러분이 주변시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볼 수 없어야 하는데요. 거의 시각 능력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그 부분을 원추세포의 분포대로 그림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보는 시각세계는 이렇게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중심 부분만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주변시는 이렇게 잘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뿌옇게. 이렇지 않죠. 우리가 보는 시각세계는 다 모든 부분이 균일하게 균등하게 잘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상한 부분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심으로 보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시야에 있는 시각 자극들은 왼쪽 반구로 가게 되고 왼쪽 시야에 있는 것들은 오른쪽 반구로 가게 됩니다.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진 형태를 보이게 되고요. 또 이것이 위아래가 뒤집어진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시각세계는 마찬가지로 이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각세계가 눈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뇌에서 만들어내는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를 또 한 가지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게 어떤 그림처럼 보이시나요? 이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네, 제 의도대로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이 그림의 원본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다시 돌아갔을 때 아마 지금 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에 전혀 이 그림이 무엇인지 모르고 보셨을 때랑 기분이 많이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 망막에 떨어지는 상은, 물리적인 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이 바뀐 것으로 여러분이 보는 세상이 바뀌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 중에 또 재미있는 사진이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출처는 알 수 없어서 이제 만드신 분께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사진은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추어들이 찍은 우주 사진. 그럴듯하신가요? 이것은 목성, 안드로메다, 이름 모를 행성, 태양 확대 사진. 그럴 것 같으신가요? 이 사진 바로 밑에 실제 이 사진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망원경으로 찍은 논밭과 새들. 네, 굉장히 다른 해석을 가져다 주죠.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뭘까요? 안드로메다는 아닐 것 같고, 이건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드시는, 네. 그 다음에 이것은 그러면 이름 모를 행성이 아닐 것 같은데 뭘까요? 냄비 그릇입니다. 맨 오른쪽은 여러분 혹시 오늘도 드셨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뭘까요? 라면. 네, 굉장히 근접한 대답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 맞습니다. 네, 이 사진 역시 여러분께 얼마나 시각 과정이 망막에 들어오는 상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해석이 들어가는 과정인지를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린 것인데요. 그래서 눈에서 들어온 상이 점점 복잡하게 되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이미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많은 지식과 맥락을 이용해서 그것들이 우리가 보는 것, 경험하는 시각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은 출발점이고 여러 단계에서 뇌에서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영장류의 시각 영역이 한 이 정도이면 뒷부분에 주로 있죠. 인간의 시각 영역은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각이 주요 감각이기 때문에 많은 뇌의 영역을 이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경우에는 비침습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fMRI,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찍으시면 얻게 되는 영상, 그것이 MRI인데요. MRI와 fMRI는 다릅니다. 물론 F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펑셔널, 기능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MRI가 구조를 찍는다면 여기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fMRI는 뇌의 기능을 연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MRI 신호는 직접적으로 신경 신호를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MRI 신호의 근원은 혈액 중에 있는 산소의 수준에 의존하는 신호, 볼드 신호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간단한 원리는 한 뇌의 부분에서 신경 활동이 올라가게 되면 많은 산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혈액을 통해 산소가 많이 공급이 됩니다. 이 산소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fMRI 시그널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혈액을 말씀드릴 것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신경 활동의 측정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신경 활동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측정치입니다. MRI가 측정을 하면 하나의 3차원 구조 영상이 나오는 것과 달리 fMRI는 실험 참가자가 어떤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여러 번 찍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을 했을 때의 영상,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했었을 때의 영상을 비교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 만약에 제가 시각 자극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이 자극을 반짝반짝거리면서 한 1분 동안 보여드리고 뇌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면 이 시각 자극의 모양을 그대로 뇌에서 볼 수 있을까요?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1990년대에 최초에 거의 처음에 초기에 나왔던 fMRI 연구 중에 하나인데 저런 시각 자극을 60초 동안 보여주고 60초 동안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을 때 영상을 얻어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시각 자극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하면 뇌의 뒷부분, 뒤통수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밝기가 밝아진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게 이제 시각 자극을 보는데 관여하는 신경 활동을 간접적으로 측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새 방식으로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른쪽 시야에 자극이 나왔을 때는 왼쪽 시각 피질에서, 왼쪽 시야에 자극이 나왔을 때는 오른쪽 시각 피질에서 뇌의 활동이 측정됨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컴퓨터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기계 학습 기법을 이용하여 fMRI 신호만으로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재구성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같은 영화를 보고 있을 때 그 사람이 fMRI 신호를 읽어내서 재구성한 장면이 오른쪽입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면 다른 것은 어떨까? 실제로 보고 있는 것 말고 꿈 내용도 재구성할 수 있을까? 네, 어느 정도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 다른 영역들에 이런 비슷한 연구 방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는 본다는 것, 시각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진을 보면 여러분의 망막에 맺히는 정보들은 결국 이런 것입니다. 각각의 그 공간 지점에서 밝기가 무엇인지, 여기로부터 우리가 보는 이 시각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일단 2차원의 이미지를 처리합니다. 밝기, 윤곽, 색 등의 정보를 이용해서 2차원의 이미지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표면, 깊이, 움직임 등의 정보를 이용해서 입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 물체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밝기, 윤곽, 색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보면 기본적인 시각 특질 등 우리가 처리하는 기본적인 시각 특질들이 나와 있는데요. 뇌에서 여러 다른 경로를 거쳐서 이런 다른 시각 특질들이 처리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색이나 모양을 처리하는 세포와 움직임을 처리하는 세포는 그 특징이 굉장히 다른데요. 움직임을 처리하는 세포는 그 크기가 크고 그래서 넓은 공간으로부터 정보를 모을 수 있고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 반면에 세밀한 모양을 처리하는 세포들은 그 크기가 작고 반응 시간도 느립니다. 자, 그럼 밝기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 각각의 사각형의 밝기,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의 밝기가 같게 보이시나요? 다르게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르게 보이시죠? 그런데 사실은 같습니다. 아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 자극이 실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하면은 실제 밝기는 이렇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의 밝기는 동일하고 이 경계 부분에서만 한쪽은 어두워지고 한쪽은 밝아지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밝기를 다르게 지각하는 것은 이 경계에서 오는 밝기 차이를 전체 표면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또 하나, 이것이 아주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착시인데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은 밝기로 보이시나요? 다른 밝기로 보이시나요? 네, 다른 밝기로 보이시죠? 제가 이제 앞서 이런 예를 하나 보여드렸으니까 실제로는 같은 밝기입니다. 잘 못 믿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만 포토샵으로 떼서 막 비교를 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제 한국 분들이 굉장히 과학 정신 투철하시죠. 그런데 이 두 부분이 밝기가 달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리적으로 같음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보신다면 하나는 그림자 안에 들어가 있고 다른 것은 그림자 밖에 있죠. 그런데 어떤 물체가 그림자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밝기가 어떻게 될까요? 더 어두워지게 되죠. 그런데 두 물체가 물리적으로 밝기가 같은데 하나는 그림자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 물체는 원래는 더 밝아야 하죠. 이제 그런 많은 계산이 이미 여러분의 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기 차이가 착시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처리하는 뇌세포가 우리에게 있을까? 네, 시각 자극에 반응하는 뇌세포들이 있습니다. 이게 뇌세포의 활동을 여러분이 직접 들으실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세포는 이 부위에 밝은 빛이 떨어질 때 반응합니다.
그렇지만 더 넓은 영역에 이만큼 빛이 떨어질 때는 반응이 감소하죠. 그래서 이런 세포들을 많이 발견해서 그 세포들이 담당하는 영역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포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밝기가 다른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A, B, C 세포 3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에 밝은 빛이 떨어지면 반응을 하고 그 주변에 빛이 떨어지면 반응이 내려가는 그런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A와 C는 중앙의 반응과 주변의 반응이 서로 상쇄를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중요한 세포는 이 중간, 밝기가 변하는 경계에 있는 세포들인데요. 다시 보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세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응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이 경계에 떨어지는 이 세포들이 여기에서 밝기가 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밝기 변화를 감지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왼쪽에 있는 사진에서 밝기가 변하는 부분만 따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실제 물체의 윤곽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물체의 윤곽은 밝기의 변화 말고도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예를 보시면 밝기 변화가 없음에도 윤곽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움직임만으로도 윤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윤곽을 알아보도록 도와주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제 중에 비슷한 것들을 묶어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여러분은 이 동그라미들을 아마 가로 방향이 아닌 세로 방향으로 묶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더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니면 공간적으로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는 직접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보시는 것일 텐데요. 아니면 이 경우에는 더 자연스러운 이음새이기 때문에 또는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묶어서 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제는 굉장히 강력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보는 것을 멈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이럴 리는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의 시각 기제가 활동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어려워서 이렇게 보이죠. 윤곽을 이렇게 잘 파악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단풍 구경 갔다 오셨나요? 색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아름다움을 우리가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외에 색을 볼 수 있으면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덤불 속에서 열매를 딸 때 색을 알아볼 수 있으면, 잘 보이시죠? 색을 알아볼 수 없는 것보다 유리하지 않았을까? 또는 짝짓기를 할 때 색을 이용하는 그런 많은 동물들이 있죠. 그것 말고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색 차이는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물체의 경계를 밝기 차이보다 더 잘 보여줍니다. 이 경우에 여기에서 밝기 차이가 있는데요. 이건 그림자죠. 중요한 물체의 경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물체의 경계, 여기서 길과 잔디밭을 가르는 이 경계는 색깔의 차이에 의해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의 구별이 가능하게 되면 물체의 경계를 더 잘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색은 아까 원추세포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망막에서 서로 다른 빛의 파장의 범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 종류의 원추세포가 있습니다. 물론 간상세포도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들, 이 세 개의 원추세포 중에 특정 원추세포가 유전적인 이유로 인해서 결핍이 되면 생명이 되는데요. 어떤 원추세포가 결핍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색을 보게 됩니다. 적생맹, 녹생맹, 청생맹이 보는 사진을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색은 어떤 물체의 물리적인 빛의 파장뿐만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 가운데를 잠깐 보시겠어요? 가운데를 보시고 어떤 색 공이 둘레를 도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색 공이 보이시나요? 초록색 공이 둘레를 도는 것이 보이시나요? 초록색 공인 것을 확신하시나요? 자, 이번에는 가운데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초록색 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직접 한번 보실까요? 초록색 공인가요? 네, 아닙니다. 제가 거기에 그 위치에 초록색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빨간색 공이 없어진 것뿐인데 여러분이 보색을 지각하기 때문에 초록색 공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시게 되는 겁니다. 색지각은 또 주변의 색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 이 두 개의 O는 같은 색입니다. 안 믿기시죠? 이 CLR도 같은 색입니다. 같은 색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색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색으로 보입니다. 믿기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 지금은 같은 색이지만
아마 지금은 다른 색으로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있는 색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색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색으로 보이게 되죠. 이 경우에는 그래도 모든 분들이 같은 종류의 착시를 보게 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착시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했던 착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드레스가 흰색, 금색으로 보이시는 분, 네, 한 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파란색, 검은색으로 보이시는 분, 네, 서로 아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시겠죠.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하는데요. 이것은 재미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왜 그럴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눈에 망막에 들어오는 빛은 그 물체 고유의 반사율과 조명의 조합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는 조명이 어떤 것인지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각자 아마 다른 조명에 대한 가정을 가지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물체의 색을 알아내려면 이 물체 반사율을 조명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가정이 파란색 조명이라고 한다면, 이 드레스가 그림자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명의 파장의 분포는 이렇게 됩니다. 이 조명의 빛의 파장에 있어서의 조명에 의한 에너지 분포로 이 망막에 들어오는 빛의 분포를 만들어내려면 결국 물체 고유의 반사율은 이렇게 모든 파장에서 동일한 하얀색 줄무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파란색 조명이나 그림자가 아니라 노란 조명, 빛을 정면에서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노란색 조명의 빛의 분포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긴 파장 쪽이 이제 우세한 분포를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로부터 이런 망막에 들어오는 빛의 분포를 만들어내려면 물체 고유의 반사율은 짧은 파장 쪽, 파란색 쪽이 강조된 그런 반사율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다면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것은 이제 파란색 줄무늬로 보시게 되는 것이죠. 이 드레스의 원본은 이것입니다. 흰색, 금색 드레스를 보셨던 분들한테는 충격이실 텐데요. 조명을 살짝 바꿔봤습니다. 같은 종류의 드레스인데요. 이 경우에는 그림자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앞으로부터 밝은 빛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아마 흰색, 금색을 보셨던 분들도 이 사진을 보면 약간 검은색, 파란색을 보실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반대로 마찬가지로 검은색, 파란색을 보셨던 분들도 이 사진에서는 흰색, 금색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각자의 조명에 대한 이런 가정은 왜 달라지는 것일까? 아직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변인들을 조사를 했지만 나온 결과로는 뚜렷한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단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윤곽을 대강 알아낸 후에는 입체를 알고 싶은데, 여기서 이 사람과 말이 차지하는 공간이 이 정도면 자동차는 이 정도 공간을 차지하고 전봇대는 뒤에 있고, 이런 정보를 그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네, 여기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깊이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뇌가 처한 아주 어려운 문제는 망막상으로 동일한 2차원 이미지라도 그것에 해당하는 무수히 많은 종류의 3차원의 물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 망막의 상은 동일하지만 3차원 물체의 가능성은 정말 여러 가지죠. 이 중에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가장 그럴 법한, 우리가 진화의 역사상 또는 개체의 그런 일생 동안 쌓아온 정보를 근거로 가장 그럴 법한 쪽으로 지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뭐 예술 작품에도 이용이 될 수 있겠는데요. 보시면 사각형으로 보이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물체의 3차원 정보는 전혀 다르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위치에 서서 보면 사각형이 아니라 동그라미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뇌가 2차원의 이미지로부터 3차원의 입체를 추정해낼 때 처한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입체를 구성하는데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알아내야 할까? 물체의 크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이 앞에 계신 분들의 얼굴의 크기는, 제 망막상에서 얼굴의 크기는 저 뒤에 계신 분들의 얼굴의 크기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제가 이분의 얼굴 크기가 저 뒤에 계신 얼굴의 크기보다 이렇게나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네, 뒤에 계신 분은 저로부터 훨씬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파악하는 물체의 크기는 그래서 망막상 이미지의 크기뿐만 아니라 거리를 계산에 넣은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분은 실제로 그 크기는 이만한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거인이고 이분들은 이렇게 작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면
실제 물리적으로 동일한 크기인데 멀리 있으면 당연히 더 크게 지각이 됩니다. 이 경우는 어떨까요? 이게 괴물 비둘기이던지 아니면 장난감 자동차이던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네, 양쪽 다 아닙니다. 여기서 이런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거리에 대한 단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물론 비둘기와 차가 같은 공간에 있다면 맞습니다. 장난감 자동차이던지 괴물 비둘기이던지. 그렇지만 자세히 보시면 여기 난간이 보이시나요? 예, 비둘기들은 옥상에 있는 것이고 나와 훨씬 가까운 자동차는 저 지상에 주차가 된 자동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착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입체를 알게 해주는데 또 다른 큐가 뭐가 있을까? 다른 단서가 뭐가 있을까? 그림자. 이 경우에는 그 물체와 그림자가 떨어진 정도에 의해서 우리가 지상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 그림자를 여기로부터 오는 그림자로 잘못 오인하면 이제 나르는 양탄자가 되는 것이죠. 또 그림자는 우리에게 그 물체가 움푹 들어가 있는지 볼록 나와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이 경우에는 발자국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시죠? 그런데 이 그림을 위아래를 뒤집으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발자국이 나온 것처럼 보이시죠? 동일한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림자가 위에 지면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그림자가 아래 지면 튀어나온 것으로 보일까요?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빛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이 지구상에서 살면서 가지게 된 강력한 가정은 빛은 위에서 오죠. 우리가 만약에 빛이 아래에서 오는 그런 행성에서 살고 있다면 반대의 연합을 가지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그림자가 이렇게 지면 움푹 들어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반대의 경우엔 튀어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움푹 들어간 경우에는 물체라기보다는 배경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아마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은 나무로 된 탁자 위에 나무 조각들이 있는 것일 텐데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사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슴이 보이시나요? 네, 사슴을 한번 보시면 다시 돌아가기가 아마 어려우실 텐데요. 네, 튀어나온 부분으로 보이게 되면 이제 물체로 지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게 되면 나무 탁자에 나무 조각들이 있는 것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림자의 방향만으로 여러분이 입체를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 그림자가 진 부분은 사실 물체가 있다고 잘 생각하기 어려운데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 벽돌 말고 무엇이 보이시나요? 벽돌 말고 다른 것이 보인다 하시는 분. 네, 무슨 소리야? 벽돌밖에 보이는 게 없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가운데에 담배가 있습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담배꽁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벽돌 사이에 틈에 이제 끼워 넣은 그런 사진인데요. 여기 보는 것처럼 한 번 깨달으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자 부분, 움푹 들어간 부분은 여러분이 보통 물체라고 생각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입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환경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시각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심해에 사는 아주 깊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라면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아주 적은 빛에도 반응을 할 수 있는 민감도가 굉장히 뛰어난 시각 체계를 가지면 유리하겠죠. 여러분이 화가라면 색을 지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시계를 수리하는 사람이라면 정밀한 해상도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야생에서 사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중요한 것은 먹이를 잡고 나를 잡으러 오는 천적을 피하는 일일 텐데요.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한 시각 정보는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움직임을 파악하는 시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구리의 경우에 움직이는 점이 있으면 혀가 나오는 반응을 바로 하게 되는데요. 네, 굉장히 잘하죠. 네, 개구리한테는 저것이 무엇인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게 팔인지 모기인지 구별을 할 필요가 크게 없죠. 움직임을 잘 알아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 개구리가 처할 확률은 굉장히 낮으니까요.
그런데 이 움직임을 본다는 것은 잠깐 전에 A라는 위치에 어떤 그림이 있었고 이제 B라는 위치에 그 그림이 있다. 이 과정을 추론해서 우리가 움직임을 알아내는 그런 종류의 추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부터도 우리는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파란 동그라미를 잠깐 보시면 아마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저 부처님 상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늘어나나요? 제 코를 보세요. 제 얼굴도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 경우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경우에는 수축하는 운동을 반복적으로 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대인 늘어나는, 확장하는 운동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지만 꾸물꾸물 원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시나요? 네, 우리한테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착시를 볼 수 있는데요. 망막상에서 움직임을 보는 것은 그 물체가 직접 움직이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눈을 움직이는 경우 두 개 다 움직임에 해당하는데요. 이 착시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런 점들을 찾아서 눈 운동을 최소화하면 착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움직임을 알아보는 뇌세포 간단한 회로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에 반응하는 회로를 만들어 보자. 세 개의 세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포는 무언가 나타나면 반응하는 세포이고 여기에 있는 이 세포는 이 두 세포로부터 반응을 합하여 반응하는 세포입니다. 이 경우에 오른쪽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이 세포가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지연이 있어서 두 번째 있는 세포와 값을 합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움직일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세포에서 들어오는 값이 들어가기 전에 이 세포에 들어가는 값이 들어가고 없어지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칠 수가 없어서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임의 방향을 알아보는 회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 뇌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뇌의 중간 측두 영역 한 여기쯤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는 움직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포들이 모여 있습니다. 보시면 이 경우에는 움직임이 없고 그냥 깜빡깜빡하는 시각 자극을 보여줄 때는 뒤통수 부분에 있는 시각 피질만 활성화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는 이 시각 피질 외에도 여기서 말씀드린 중간 측두 영역, 움직임에 반응하는 곳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움직임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뇌 손상이 온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런 환자분이 계신데요. 굉장히 드문 경우이지만 이분이 일본 방송에 출연했던 그런 영상입니다. ドイツ人のこの女性は14年前に脳血栓で倒れてから買い物に出かけられない、テレビが見られないなど日常生活で困ったことが起きています。 이런 일단 コッ 간단한 プに水を 물을 注ぐ 따르는 こ 일도 とも 어렵고요. その一つです。 움직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언제 멈춰야 할지를 모릅니다. 水面が上がってきたのがわからなかったのです。世界でも彼女しか報 아까 告があり 말씀드렸던 ませ 중간 ん。 측두 부분 이 부분에 てっちゃ 손상이 んのよう 오신 に片 것을 方 볼 수 の 있습니다. 脳でも健全ならこういうことは起こりません。 당연히 길을 건너는 것도 彼女 어렵겠죠. にとって 차가 外出 언제 は恐怖です。 도착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最近やっと主治医のチール教授のおかげで街に出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Wenn er vorbeifährt, einfach mitschauen, ja? Nicht verlieren. Ja. The 이분에게 subcompartment of 세계가 her 어떻게 brain that 보일까를 handles 잠깐 visual 보여주는 motion 것인데요. was damaged. 움직임이 전혀 없는 정지된 She had 화면들의 no trouble 연속으로 보일 수 seeing 있습니다. cars, but she couldn't judge their speed, so crossing the street became an ordeal. 당연히 길 건너는 것은 She 어렵게 avoided 되고 그리고 parties 사람들이 because 본인에게 of the way 다가오는 것도 people 굉장히 공포를 suddenly 느끼게 seemed to 되고 appear in front of her. And how do you follow a 그래서 conversation 사회적 when you 상호작용에도 can't 어려움을 see the 겪게 됩니다. motion of someone's lips? 네, 우리가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말소리를 들으면서 입이 움직이는 모양을 보는데 이것이 아까 이렇게 정지된 화면으로 보이게 되면 당연히 사회작용이 자연스럽게 되지 못하겠죠. 네, 그런데 이 움직임을 볼 때 여러분이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는 부분의 움직임과 전체의 움직임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에 표범이 여러분에게 접근을 할 경우에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은 이 표범 전체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표범 등이 위에 있는 이런 작은 점들에서 오는 움직임의 신호들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 건물이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돌아가게 보이는 것은 거기서 움직이는 사람들에서 오는 움직임 신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시죠? 아마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실 텐데요. 이것은 대각선 또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시죠? 또 이거는 좌우로 움직이는 걸로 아마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전체적인 사각형이 좌우로 움직이는 이런 것의 부분입니다. 만약에 부분의 움직임만 파악을 하고 있다면 이 사각형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을 통합해주는 그런 단서가 사라지면 여기서는 아마 사각형이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실 텐데요. 통합해주는 자극이 사라지면 더 이상 사각형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의 움직임을 보려면 부분적인 움직임들을 묶어줄 수 있는, 통합해줄 수 있는 그런 뇌 기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뇌 기제가 또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물인지 무생물인지 판단하는 일입니다. 이 경우에도 여러분이 잘 아실 무생물이라는 것 점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굉장히 생물처럼 보이죠. 어떤 생물이 가지고 있는 포즈를 탐지했을 때 생물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움직임에서 마찬가지인데요. 생물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징적인 운동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거의 즉각적으로 파악이 됩니다.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얼굴도 몸도 보이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춤을 추고 있고 이 경우에는 발차기를 하고 있고 금방 쉽게 보실 수 있죠. 네, 이 경우에 특화된 이런 정보를 잘 처리하는 그런 뇌 영역은 상측두구 이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움직임에 민감한 영역보다 좀 더 위쪽, 좀 더 앞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체를 깊이와 움직임 단서들을 이용해서 입체를 만들어낸 다음에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인데요. 이것은 하늘, 여긴 자동차, 도로, 사람, 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물체를 물체로 인식하는 이 마지막 과정입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왜냐하면 물체는 그 모양을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것도 컵이고 이것도 컵이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이미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또 우리는 이 경우에도 이 물체가 다른 여러 물체와 함께 있고 부분밖에 보이지 않는데도 이게 컵이라는 점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물체 고유의 특징을 이용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이게 뭐로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보신 달에서 바라보는 지구 그 사진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실제 생활에서 이런 착시를 우리가 보지 않는 이유는 보통 이렇게 그 특질만 강조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를 보기 때문에 이런 착시가 실생활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컴퓨터는 이런 것을 잘 알아볼 수 있을까? 컴퓨터 비전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이제 인용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민스키라는 되게 유명한 컴퓨터 과학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960년대 굉장히 오래전이죠. 1학년 대학생 1학년 학생들한테 여름 인턴 과제로 텔레비전 카메라에 연결을 해서 컴퓨터에 그 컴퓨터가 이 텔레비전 카메라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알아볼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지금 컴퓨터 비전에서도 열심히 해결하고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되었을 리는 없죠. 그렇지만 이것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이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것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교훈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컴퓨터 비전은 어떤 것은 굉장히 잘합니다. 예를 들면 손으로 쓴 글자를 알아보는 것 이런 것은 상당한 정확도로 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은 아직 잘 못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것 비슷한 특질을 공유하고 있지만 다른 것 우리는 잘 알아볼 수 있지만 컴퓨터 비전은 아직 잘 못하는 것 제가 좋아하는 예인데요. 치와와 머핀 여전히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맥락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컴퓨터 비전에게는 아직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것, 아주 전문가인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얼굴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얼굴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정보인데요. 너무나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얼굴이 아닌 것에서도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굴을 선천적인 이유에서든지 아니면 뇌 손상에 의해서든지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인의 정상 범위 내에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이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구별하지 못할까봐 염색을 시켜서 이제 학교에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뇌에는 이 얼굴을 알아보는데 특별히 잘하는 그런 뇌세포들이 있을까? 네, 있습니다. 측두엽의 바닥면에 이 면에 있는 세포들의 활동을 기록하면 얼굴, 그리고 사람의 얼굴이 아니더라도 이런 만화의 얼굴이라도 얼굴의 특질을 가지고 있으면 반응하는 뇌세포를 연구자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fMRI를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방추 모양 얼굴 영역, 피지폼 페이스 에리어라고 불러서 많은 실험 결과를 통해서 얼굴, 앞모습이든 옆모습이든 윤곽이 있던 아니면 동물의 얼굴이든 만화 캐릭터의 얼굴이든 반응하는 이 부분을 알아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얼굴에 반응하는 부분을 실제 정기적으로 자극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물론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주 드문 기회에 환자에게 그런 실험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간질 환자의 경우에 약물로 치료가 될 수 없는 간질 환자의 경우에 그 부분을 외과적 수술에 의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제거를 할 때 아주 중요한 뇌의 부분, 예를 들어 언어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장치를 뇌에 넣어서 뇌의 활동을 기록하고 자극을 주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알아보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요. 이 환자분께서 마침 아까 말씀드렸던 얼굴 영역 근처에 그런 장치를 삽입하게 되어서 이제 가능했던 그런 실험입니다. Okay, just look at my face and tell me what happens when I do this. All right? Okay. 1, 2, 3. 이거는 가짜 전기 자극입니다. Nothing.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오케이. 하죠. I'm going to do it one more time. Look at my face. 1, 2, 3. You just turned into somebody else. 뭔가 다른 얼굴로 Your 바뀌었다고 face 이야기하죠. metamorphosed. Your nose got saggy, went to the 코가 left. 왼쪽으로 이렇게 갑자기 기울고 You almost looked like somebody I'd seen before, but somebody different. That was a trip. 네, 실시간으로 정말 저런 걸 볼 수 있으면 굉장한 경험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앞선 fMRI 연구 결과들이 그 뇌 영역이 얼굴을 보는 능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보여주었지만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 영역이 정말로 우리가 얼굴을 보는데 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뇌에는 얼굴을 보는 것에만 특화된 그런 뇌 영역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은 어떨까요? 그런 다른 영역들을 또 발견을 했는데요. 공간적인 구조라든지 집, 이런 위치를 인식하는 영역, 해마 주변에서 그런 영역을 발견을 했고요. 또 신체 부위를 알아보는 부분, 그런 부위를 또 시각피질 근처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발견한 것들을 쭉 이쪽 측두엽의 아래쪽에 그려보면은 신체 영역, 얼굴, 그다음에 문자, 또 위치들, 그리고 물체 이런 것들에 반응하는 영역들이 쭉 있는데요. 이게 다일까요? 다른 것은 어떨까요? 다른 어떤 물체의 범주에 특별히 반응하는 그런 영역이 또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여태까지 알게 된 게 이런 것들이죠. 신체 영역, 신체 부위, 얼굴, 그다음에 뭐 집. 다른 것들은 어떨까요? 벌레 영역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얼굴을 알아보는 것은 진화적으로도 우리가 실제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위를 특별히 잘 처리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은 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들은 어떨까요?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그렇게 중요할 것 같으세요? 음식. 네, 누군가가 말씀해 주셨는데 음식은 그럴 것도 같다는 생각이 아마 드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텐데 똑같은 생각을 연구자들도 했습니다. 음식 영역이 있을까?
근데 아닙니다. 이 중에 되는 것이 한 가지도 없었는데 음식은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음식 영역이 없을까요? 왜 음식 영역은 없을까요? 얼굴 영역은 있는데. 이건 제가 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유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굴은 보통 많은 얼굴들이 특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얼굴들이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눈이 2개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음식을 생각하시면 음식의 시각적 특질은 음식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또 한 가지는 음식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시각 정보가 중요할까요? 가장? 네, 우리는 후각 정보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주로 이 부분, 그 물체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복측 경로 외에도 물체의 움직임이나 위치 정보들이 이 두정엽으로 가서 처리하게 되는 배측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들을 거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이 물체들이 여러분 청중분들, 그 의자, 그 저 벽, 이 벽면들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시각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이고.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시각 세계는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 달라질까요? 아니면 기분은 내가 보는 시각 세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요? 하는 질문인데요. 이 위에 있는 이 그림은 밑에 있는 2가지 중에 어떤 거랑 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왼쪽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오른쪽이 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쪽이 조금 더 많으신데요. 네, 여기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연구자들께서 직접 실험하셨던 그런 실험 자극인데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일단 본인이 행복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고 한 조건에서는 또 한 조건에서는 우울했던 일을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정서 상태와 우울한 정서 상태를 만들었는데요. 행복한 정서 상태일수록 전체 모양을 지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왼쪽이라고 더 많은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까 손 드신 것을 보니까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많으신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 정서 상태에 있을 때는 부분보다는 전체, 나무보다는 숲을 보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여태까지 여러분께 물체를 알아보는 것들에 대해서 시각 세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는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외에도 더 풍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인물이나 동물이나 나오지 않습니다. 간단한 모형들이 나오는데요. 도형들, 삼각형,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대사도 없습니다. 근데 벌써 스릴과 서스펜스가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안 돼 이런 기분이 드시죠? 휴. 나름대로 해피엔딩입니다.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우리가 어떤 알아볼 만한 등장인물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대사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떤 언어 정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아마 각자의 그런 평소에 하시던 생각에 의해서 새로운 시나리오를 아마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은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각 정보에 의한 정보들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보다 훨씬 더 풍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뇌에서 이런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못해서 앞으로 연구를 할 아주 재미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주 사진을 가져봤는데요. 이거는 여기 지구가 있을 것 같지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마음대로 찍은 곳입니다. 우주를 보통 굉장히 한계가 없고 굉장히 복잡한 어떤 시스템, 체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에 뇌는 견줄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대한, 뇌에 대한 그런 작용이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강연이 여러분한테 예고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스스로 뇌나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그 이해를 넓혀가는 본편을 스스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는 연세대 정상철 교수님, 그리고 오늘 너무 재미있는 강연이었죠. 심원목 교수님 계십니다. 먼저 정상철 교수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래 그 대학교 다닐 때는 꿈이 신문 기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오늘 같은 강연을 우연찮게 4학년 때 듣게 돼서 이거 정말 재미있는 주제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깨닫게 돼서요. 그때부터 계속 공부를 해서 시각 공부를 지금도 하고 즐겁게 하고 있는 연세대 심리학과 및 인지과학 협동과정에 근무하고 있는 정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심원목 교수님도 자기소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강연을 했던 성균관대학교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심원목입니다. 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다 보니까요. 저희는 세상을 볼 때 흔히 눈이 세상을 본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눈이 아니라 뇌의 여러 특징들이 우리가 뭘 보는지 경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오늘 강연 내용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보통 눈이 카메라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사진기와 비슷하다고. 그런데 카메라와 우리 시각의 크게 다른 점은 사진기는 본인이 찍는 영상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알 필요가 없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다 아는 그런 사진기이기 때문에 사진기 뒤에 아주 큰 컴퓨터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서 시작하는, 그래서 뇌에서 완성을 하는 그런 산물을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보시는 시각세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사진기처럼 세상을 실제 그대로 정확하게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생태적 필요에 맞는 가공된 시각 정보를 보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뇌에서 계산을 할 때 그냥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눈하고 협동하는 과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어떻게 조절하고 이걸 어떻게 계산하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재미난 좀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만약에 이제 뇌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지만 눈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눈이 이제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선천적이든 아니면 나중에 이제 질병이 생겨서건 사시가 이제 있으신 분들이 있게 되는데요. 사시가 있으면 굉장히 곤란한 게 이제 눈이 굉장히 앞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이제 외사시의 경우 이게 눈이 바깥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그 코미디언 이경규가 맨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데모를 보이지만 실제로 항상 그렇게 이제 눈이 초점이 안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왼쪽 눈이 보는 것과 오른쪽 눈이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세상이 어지러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눈이 보는 것이 다르고 오른쪽 눈이 보는 것이 다르다고 상상을 하게 되면 너무 세상이 정신이 없어서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왼쪽 눈이 보는 걸 믿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이 보는 것만 이제 믿거나 아니면 왼쪽 눈만 믿다가 오른쪽 눈 믿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대응 방법을 이제 대처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건 아까 강의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그 입체를 보는 것이 거리를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눈의
정보를 잘 조합해서 이 앞에 있는 사물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한눈만을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깊이 정보를 잘 파악을 못하게 되는데요.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런 분들도 40이 넘어서 어떤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두 눈을 어떻게 잘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면 그때부터 또 다시 입체 지각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 사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례가 보고가 된 것 중에 사실을 이용해서 세상을 더 넓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쪽 눈은 앞을 보고요, 한쪽 눈은 옆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트럭 운전사셨는데 전방 주시와 백미러, 사이드 미러를 한꺼번에 다 보실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본 거는 아니고요. 또 좀 다른 대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만 제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강연 중에서 아까 막 동그랗게 돌아가는 영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안구 운동을 통해서 조절하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는 걸로 보이는 거고, 저희 눈에 맹점이 있지만 맹점이 보이지 않는 것도 이렇게 안구 운동을 통해서 조절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사실이신 거고, 우리 뇌는 눈의 운동을 조절하는 것, 그리고 그 운동이 조절된 뇌의 조절을 통해서 얻어진 시각의 이미지들을 잘 계산해서 우리 필요에 맞게 계산하는 역할까지를 통해서 우리 시각 경험을 조절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시각 장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눈이 이렇게 잘 손상돼서 앞을 못 보시는 분들에게 요즘에는 카메라로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신경계를 자극함으로써 이제 이분들이 시각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해주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눈을 치료할 수 있게 되면 그분들도 세상을 볼 수 있게 될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요. 처음에 지금 방금 송민영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예는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께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어떻게든 시각 정보로 바꿔서 전달을 해주면 볼 수가 있을까, 이런 것인데요. 아직 우리가 시각 체계, 뇌 기제가 그렇게까지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지 못해서 정확하게 그 정보를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특정 얼굴을 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되는 기술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로 찍은 화면을 어떤 부분을 망막이거나 아니면 시각 피지를 자극해 줄 경우에 어느 곳에 빛이 있다 정도는 아실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오른쪽 위에서 빛이 있다, 왼쪽 아래에 빛이 있다. 이런 경우에도 무엇인지 알 수는 없더라도 그 길을 다니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아주 어렸을 때 시각을 잃었는데 나중에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셔서 시각을 약간 회복을 하신 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셨는데요. 재미있는 것이 이분의 경우에는 움직임은 굉장히 아주 정상인의 수준까지 볼 수 있게 되셨는데요. 다른 것들, 예를 들어 얼굴을 알아보고 이런 것들은 그 회복이 굉장히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재밌었던 것은 이분이 본인의 그런 일화를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을 때 자기는 뒤에 검은 점이 나를 따라오는데 이 검은 점이 무엇인지 궁금하셨대요, 처음에. 나중에 그게 이제 모래밭에 난 자신의 발자국인 것을 알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본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이 안 보이던 분이 갑자기 앞이 보이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시각 경험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은 시각 경험은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 동안 축적한 우리의 시각 자극에 노출된 경험으로 인해서 학습된 면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시각을 얻으셨으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각 경험을 통해서 시각 정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뇌회로가 만들어져야지만 저희가 보는 것처럼 세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어떤 시스템은 굉장히 강력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임 같은 것은 우리 말고도 다른 동물들에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시스템은 한동안 손상이 있고 자극이 들어오지 못했어도 회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다른 시스템은 훨씬 더 불안정해서 자극이 충분하게 들어오거나 어떤 경우에 시각 경험이 축적되지 않으면 나중에도 회복이 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고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얼굴 같은 것이 이제 회복하기가 조금 힘든 이런 부분이 되는 거겠네요. 네.
그 경험에 따라서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다고 하니까 조금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저희가 멋진 사진 작가나 아니면은 화가들의 그림을 보다 보면 아, 이분들은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보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하는 궁금함이 생기게 되잖아요. 특히 막 고흐의 그림이라든가 뭐 모네의 그림을 보다 보면 아, 이분들의 눈에는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시각 인식과 화가들의 그림 사이에서 어떤 연관관계라든가 어떤 흥미로운 점이 있을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화가들이 세상을 다르게 본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화가가 그린 그림도 저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추상화 같은 경우에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어떤 경우에는 의미를 파악하기 좀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느꼈던 감성을 우리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맞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같은 시각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같은 경험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고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저희와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은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고흐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노란색을 굉장히 강렬하게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알고 보니까 사실은 고흐가 알고 있던 눈의 병이 노란색을 잘 지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노란색이 잘 안 보여서 본인이 보이게끔 노란색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노란색 색감을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게 사용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랑 같은 세상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네의 예도 들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인터넷에서 이제 모네를 연대별로 모네의 그림을 검색을 해보시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좀 젊었을 때 그린 그림들은 색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색감 구분이 좀 흐릿해지고 뭐 이런 좀 퍼지는 이런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나이 들어가시면서 모네가 그 렌즈가 탁해지는 이런 병을 이제 앓게 된 것이고요. 그 백내장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결국은 그 렌즈를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을 정도로 좀 심각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하게 분명한 색감을 봤던 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병 때문에 세상을 좀 다르게 지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화가의 시각 경험이 그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했던 셈인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 시각 경험 이외에 저희가 또 되게 신기한 현상 중에 하나는 시각 기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뭐 우리나라의 뭐 수도는 서울이다. 뭐 오늘 점심 때 김치찌개를 먹었다.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 기억들과 시각 경험이 주는 그 시각 경험의 기억은 굉장히 좀 독특하잖아요. 그 차이를 보면 뭔가 흥미로운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재밌는 것들이 있을까요? 예 중에서 그 자폐증을 앓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 그 사반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주 굉장히 놀라운 정도의 기억력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예로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소년이었는데 어떤 도시에 헬리콥터를 타고 한 30분 정도 둘러본 것만으로 그 도시를 아주 정확하게 그림으로 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가진 분들이 계신데요. 이 경우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 그런 정말 사진으로 찍는 것과 같은 기억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뭐 시험 볼 때 고생도 안 하고. 그런데 항상 이제 뇌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경우에는 가장 문제를 많이 보이시는 것이 요약이나 일반화 내지는 추상화가 안 된다는 점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세세한 세부 정보를 잊지 않고 다 기억을 한다면 요약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추상화나 그런 점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시각 기억 능력만이 꼭 좋은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약간만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러시아의 어떤 기자분도 이런 기억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기자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기사를 써야 되는 팩트를 메모를 할 필요 없이 전부 다 기억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사실관계를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좋았는데 나중에는 사실관계만 생각이 나고 이거를 어떻게 엮어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스토리를 쓸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 역할은 못 하게 되고요. 오히려 기억술사로서 평생을 살아가시다가 돌아가시게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세상에 공짜가 없네요. 시각 기억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추상화, 너무 세세하게 계시는 분들은 추상화 이런 걸 못 하게 됐고, 그다음에 약간 다른
종류의 기억이긴 하지만 사실관계를 잘 기억하셨던 분들은 이걸 모아서 그 추론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작업을 하기 힘드셨다는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기억하는 내용이 많으면요, 그거 중에서 필요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도 좀 힘들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인간은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저희가 오늘 강연을 듣고 나서 느낀 거는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지각하기보다는 우리 생태적 필요에 맞게 지각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인간의 이 사회성이라는 특수성에 맞춰서 뭐 원숭이와 인간의 시각 능력의 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사회성과 관련된 인간만의 독특한 시각 부분? 원숭이도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인 면이 있기 때문에 원숭이의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잘 지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화가 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숭이에게서 중요한 것은 다른 원숭이가 어디를 보는지, 이것은 우리한테 사람한테도 중요한데요. 이런 능력은 원숭이도 가지고 있고요. 그것에 특화된 어디를 보는지, 다른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원숭이들이 어디를 보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에 민감한 세포들이 모여 있는 그런 영역이 원숭이도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정을 읽어내는 것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사회적인 장면에서 얼굴을 다만 그 사람 얼굴이라고 알아보는 것 외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정서 상태인지 얼굴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사람에게 물론 그런 능력이 있고 원숭이에게도 중요한 종류의 그런 정서 상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원숭이가 위협적인 표정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짓는다든지 이런 거는 원숭이에게도 너무 중요한 사회적인 단서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잘 반응하는 뇌기제가 원숭이에게도 있습니다. 저희 사람의 눈에 보면은 흰자위가 있잖아요. 이 흰자위가 다른 사람이 어디를 보는지를 파악하는 게 사회생활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흰자위가 없는 원숭이한테도 그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가 어디를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던 걸 알 수 있네요. 그 저희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얼굴과 그 사람이 어디를 보는지 하는 것, 그리고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사람이 얼굴에 드러난 감정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유출을 해내는데요.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기를 지나는 동안에 얼굴을 인식하는 거, 시선을 인식하는 거, 감정을 인식하는 거, 이런 능력이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진다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동의 경우에는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좀 듭니다. 사실 이게 조금 무서운 이야기인 게요. 아이들한테 낯선 사람 조심하세요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만일에 아이들이 낯선 사람의 얼굴을 잘 지각하지 못하는 거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가 생기는데 어떤가요? 초기 연구에서는 사실 그 얼굴을 알아보는 능력이 사춘기 이후가 되어야지 성인 정도의 능력으로 완성이 된다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그 이후에 나온 연구 결과들을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한 5, 6살만 돼도 얼굴을 인식하는 능력은 굉장히 많이 성숙되어 있고, 근데 다만 아이들이 더 성인만큼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인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얼굴 인식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이러면 예를 들면 기억이라든지 언어로 무엇을 설명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능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전 연구 결과들이 좀 그런 차이를 보인 게 아닐까 하는 후속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아이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얼굴을 못 알아본다기보다는 기억력이라든가 다른 인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네요. 사실 이런 이야기가 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과학계에서는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지는 거는 만 10년 전, 20년 전 어느 시점에 연구 결과가 사람들한테 널리 퍼지다 보니까 그게 좀 잘못된 상식을 형성하는 이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요즘에는 A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특히 시각 영역에서 AI가 좀 두드러진 약진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AI의 시각 능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 강연에서도 그 머핀과 치와와였죠. 그 치와와를 AI가 잘 구별하지 못한다 뭐 이런 한계점들이 나왔는데요. AI가 나중에 사람만큼 잘 시각 인지를 하려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시각 능력을 어떻게 획득했는지를 쭉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사실 많은 종류의 정보를 축적을 해온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시각적인 정보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는 정보를 다시 우리의 신체를 이용하여 탐사를 하는 그런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은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어린이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데요. 그 굉장히 만화 캐릭터들이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는 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는 분명히 그 매트에 있는 캐릭터들을 손으로 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렸을 때는 굉장히 그걸 잡으려는 그런 행동을 보였는데요. 나중에 되어서야 이게 2차원의 것이고 내가 3차원으로 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시각 정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습득한 것은 이 시각 정보가 다른 많은 정보들과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획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AI가 어떻게 보면 시각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정보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될 때 좀 더 인간의 비슷한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뭔가 학교에서 배울 때나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시각 따로, 뭐 촉감 따로, 뭐 후각 따로 이렇게 다 따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정보들이 통합이 되고 그 통합된 정보를 활용하는 게 그 AI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외에도 사실 강연 중에 맥락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 것 같은데요. 맥락에 대한 내용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다른 감각 정보와의 통합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그 우리가 보통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예는 그 영화를 볼 때 여러분이 아마 외화를 볼 때 더빙이 된 외화를 보셨을 때 입이 잘 맞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한 그런 경험을 혹시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요새 이제 더빙을 잘 안 하니까 요새는 별로 그런 결과가 없을 텐데요. 이게 여러분이 듣는 것 자체가 시각 정보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시각 정보도 들리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근데 이런 맥락을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다중 감각을 통합하는 것이 하나의 맥락으로 고려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정보가 다 고려가 되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도의 능력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사람들은 굉장히 응용 능력이 같은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응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에 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어린 아이들 경우에 제일 어렸을 때 우산을 이제 처음에 우산이 뭔지를 배웠는데요. 우산이 접혀 있을 때는 지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펼쳐져 있어야지만 우산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물을 다른 거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 형태에 걸맞는 기능을 이렇게 잘 예측해서 뭔가 한 가지밖에 안 배웠지만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하는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치로 비교해 보진 않았지만 AI가 만약에 이런 물병을 알아보기 위해서 뭐 수억 개의 물병을 봐야 된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만 보더라도 나머지들이 다 물병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서 덧붙이자면,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칫솔을 알아볼 때 이 칫솔이 부엌에 있는지 아니면 화장실에 있는지에 따라서 알아보는 속도와 정확도가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이게 이제 맥락 정보를 활용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AI가 이런 정보를 활용하는 수준에 도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칫솔이 부엌에 있거나 아니면 그 화장실에 있는 거에 따라서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지도 금방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생각의 유연함이라든가 맥락을 활용하는 능력에 있어서 아직 AI와 사람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밑에 자막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은 아직 엉망이지만 영어는 그래도 제법 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영어도 어쩌면 그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의 입모양을 읽을 수 있게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이 대화의 내용, 대화의 맥락까지 이해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유튜브의 자막도 훨씬 더 정확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미니 강연 3분 과학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상철 교수님께서 일상생활 속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오늘 배운 내용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몇 가지 예를 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는 지금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영국 여왕님이신데요. 아무리 연세가 많으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초상화는 영국에서 가장 그림을 잘 그리고 유명한 화가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그림을 초상화를 그리게 된 건데요. 딱 여러분들이 보셔도 지금 현재 그 여왕에 대한 느낌보다는 이 그림이 좀 뭔가 잘 묘사를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실 텐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림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을 때 영국
그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무리 연세가 드셨지만 이 정도는 아니시지 않냐 이런 이제 의견을 냈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유명한 화가가 그린 자신의 초상화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라는 화가인데요. 보시면 이제 자신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의 입장에서는 사실 여왕님이 이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역시 어떤 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해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저희가 표현하는 방식도 굉장히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같이 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나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저도 몇 년 전부터 이제 노안이 오기 시작해서 지금 완전히 무르익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좀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짧은 파장을 잘 지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파장은 보통 파란색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파란색을 잘 못 보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은요, 사실 두 개가 겹쳐 있어서 어느 걸 보시든 상관이 없는데, 하나는 20대의 참가자고 하나는 60대, 70대 참가자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두 그룹이 보는 파란색 지각이 세상이 똑같다는 것을 놀랍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겹쳐져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정말 좀 신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파란 정보를 주는 정보가 저희 뇌에 제대로 들어오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란색을 잘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놀라운 사실이 아닌 것이 조금씩 나빠졌기 때문에 50년에 걸쳐서 그렇게 나빠지는 과정에 저희가 적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적응 능력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증거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보는 방식 그대로 보이도록 안경을 고쳐서 렌즈를 씌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못 보게 됩니다, 파란색을. 그러니까 50년 동안 적응을 하는 경우에는 파란색을 볼 수가 있지만요, 단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비슷한 예로 건기와 우기가 굉장히 길게 반복이 되는 기후를 가진 나라에서는 건기일 때는 어떨까요? 약간 그 고동색 계열들을 훨씬 더 잘 보게 되고요. 우기일 때는 초록색 계열들을 훨씬 더 잘 보게 되는 이런 적응 현상들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은 제가 연구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더 큼직큼직하게 전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시냐면, 혹시 링컨 초상화가 보이시나요? 얼굴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집중해서 보면 이 그림을 그린 달리라는 화가의 부인인 갈라가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또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또 링컨이 있고 이쪽에 갈라가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들은 이제 저희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전체적으로 세상을 보거나 아니면 세부적으로 세상을 보는 이런 두 가지 모드가 있다는 거를 공부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 대표적으로 제일 잘 응용된 것이 아마 제일 유명한 모나리자 그림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여기 모나리자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지는 않고요. 같은 화가가 그린 다른 초상화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모나리자 같은 느낌이 나실 텐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정확하게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콕 집어서 얘기하기 좀 어렵잖아요. 왠지 기분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쪽을 보게 되면 여기에 비해서 훨씬 더 선명하게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이거를 그림을 들여다보게 되면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간 웃는 표정이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입술 앙다문 모양 이런 거를 잘 들여다보게 되면 좀 더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반대적인 표정이 섞여 있기 때문에 미묘한 정서가 든다는 게 가설인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얼굴을 실제로 뭐라 그럴까, 전반적인 것만 보게 세부적인 특징을 블러를 시켜서 이렇게 포샵질을 한다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보시면요. 실제로 이쪽으로 가면서 점점 상이 희미해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같이 요 모나리자 그림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같은 지금 조작을 하고 있는 건데 느낌이 확 오진 않네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쪽이 훨씬 더 뭐랄까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는 거를 이쪽보다 같은 그림인데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다른 동물하고 저희 눈하고 어떻게 이제 비교를 해보는 그런 과정인데요. 뭐 아까 그 맨 마지막에 그 시각적인 자극만을 세모와 네모와 동그라미 뭐 이러면서 무비가 나왔던 그런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초식 동물들은 그 아주 큰 삼각형 무지막지했던 그 삼각형을 피해 다녀야겠죠. 근데 걔네들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알라고 하면 뒤에서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에 뒤에서 나타난다고 치면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뻣뻣해서 지금 못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눈을 어떻게 갖다 놓냐면 이쪽에도 하나, 이쪽에도 하나. 그래서 360도 고개를 돌리지 않더라도 다 사방팔방을 볼 수 있게 요 예를 이제 들 수 있고요. 반면에 육식 동물은 도망가는 애, 아까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빠르게 도망가는 애를 초점을 딱 맞춰서 걔를 추적을 잘 해서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죽을 똥 살똥으로 도망치는 애를 딱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상을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를 알라고 하니까 눈을 모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올빼미나 고양이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모여 있고 사실 얘네들하고 눈을 마주치는 것보다 얘네들하고 눈을 마주치는 게 눈을 마주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사실 얘네들이 여러분들하고 눈을 맞추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눈을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저희도 눈을 맞출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사람은 초식 동물일까요, 육식 동물일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차원 영화를 이렇게 양눈에 다른 정보를 주게 되면 그 정보의 차이를 이용해서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굉장히 깊이감을 잘 느낄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토끼한테는 아무리 이렇게 해줘도 두 눈이 보는 세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두 눈의 정보를 통합해서 3차원 지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파노라마 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방팔방을 다 잘 감시를 해서 어디선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나타나는지를 잘 탐지는 할 수 있지만 세상을 정확하게 어떤 깊이가 어떤 사물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잘 모르는 거죠. 짧게 제 강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강연 해주신 정상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혹시 심원목 교수님 혹시 강연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뭐 그래서 지금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면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사람을 볼 때 예를 들어서 보는 기준 이런 것도 달라지게 되나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는지는 잘 모르겠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미의 기준은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셔도 60년대에 저희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미의 기준과 지금 현재의 미의 기준은 굉장히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으면 요즘 같은 세상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세대 아이돌이 어떤 얼굴일까 이런 거를 한번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실제로 이런 연구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50년대에는 이런 얼굴들이 인기가 있었으니까 60년대에는 이러다 보면 경향성이 보일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 걸 봐서 뭐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세상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대에 따라서 미의 기준은 좀 변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심원목 교수님께서 강연 맨 처음 시작하실 때 매트릭스와 실제 이야기를 하신 게 생각이 나는데요. 그 저희 뇌는 실제로 정말 사실 그대로 실제를 인식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해석된 실제, 우리 생태적 필요에 초식동물, 육식동물처럼 맞춰진 시각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미라는 걸 생각하고 보니까 저희 시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거를 본다는 것의 의미가 한정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회성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에도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금 시각에 집중된 내용을 좀 다뤄봤으니까요. 이제 그 조금 더 그 나머지 부분, 마음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뇌과학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마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래서 이 인터뷰 때도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마치 우리가 그냥 마음이라고 언어 습관에 의하면 무언가 하나의 통일된 것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기보다는 마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통칭할 수 있는 어떤 많은 종류의 정신 과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많은 생각들, 이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목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고 계신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강연이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방이 좀 더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아까 그러면 내가 오다가 그 마주쳤던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인데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마음을 연구하려면 마음이라고 하나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마음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 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연구하는 방법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심원목 교수님께서는 마음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마음이라고 하면 사실 그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연구하는 마음은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일단 본다는 것에 집중한 연구를 그동안에 많이 해왔습니다. 본다는 것이 망막으로부터 들어가는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면이 분명히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들, 맥락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맥락이나 아니면 기대, 예측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우리 감각기관에서 들어오지 않은 많은 종류의 정보들을 채워 넣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이 실제 뇌에서 어떻게 일어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외부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럴듯한 대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계속 연구를 했는데, 아까 강연 말미에 잠깐 소개해드린 그런 비디오 클립처럼 요새 이제 정말 또 점점 더 관심을 확장해서 가지게 된 것은, 우리가 그러면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이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뭐 영화를 보거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심지어 이제 내 행동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조차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은 우리의 뇌에서 어떤 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구성되는 것일까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최근에는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뇌는 맥락을 잘 인식할 뿐만 아니라요, 맥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도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좀 흥미진진한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상철 교수님께서는 어떤 연구하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제가 어떤 연구를 하냐고 물어보면 짧게 대답하라고 그러면 마음 연구를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 연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곤란해지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아주 작은 부분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그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하는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됐고 어떻게 하면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을 잘할 수 있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적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방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되면 되게 어떻게 되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열고 들어간 사람을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여기는 들어가도 되는 방이구나, 여기는 조용히 닫고 빨리 나가야 되는 방이구나, 이거 금방 파악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요즘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강연하면서 그리고 지금 답변을 하면서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이 되고 있을까. 근데 이거를 사실 생각해 보면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분 한 분 눈을 맞춰보고 저한테 미소를 보내주시면 이분은 좋아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하고 다 눈을 맞춰보고 나면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도 못하고 눈만 맞추다가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쫙 보고 전체적으로 보고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미소를 짓고 계시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거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AI 얘기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사진 안에 사물 하나하나를 인식하는데 너무 좀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전체를 조망하는 능력, 파악하는 능력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AI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사실 요즘 AI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AI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AI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 유럽에서는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뇌과학 지식을 동원해서 뇌를 시뮬레이션 하려고 하는 연구도 진행 중인데요. 그 두 분께서는 혹시 이런 연구가 진행되다 보면 시뮬레이션 된 뇌에서나 혹은 AI에서 언젠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지금 방금 언급하신 그런 프로젝트들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과정을 연구함에 있어서 우리 뇌에 있는 모든 세포들과 그 세포들 간의 연결을 그대로 알아낼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모사해서 만들어낼 수 있으면 과연 뇌로부터 정신과정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제 생각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런 연구를 많이 하셔서 중요한 그 이론적인 틀을 닦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것은 들으셨던 예 중에서 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새의 기토를 연구해서는 알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있어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어떤 우리가 당면한 정신과정을 이용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 어떤 계산적인 방식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것이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그게 구현이 되는지 단계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뇌의 모든 세포와 세포의 연결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정신과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AI에 마음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쭉 말씀드리는 것을 들으셔서도 아시겠지만 마음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AI에서 마음이 생기는 것을 이제 질문을 하시면 이제 더욱더 답변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생각이 있다면, 나는 마음을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그 기능을 AI에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마음, 특히 이제 내가 누구인가 이런 정신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나임을 만드는 가장 핵심이 뭘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아왔던 어떤 과정들, 그다음에 오늘 만나서 겪었던 일들, 뭐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AI에 그대로 구현을 할 수 있다면, 제가 기억하는 방식 그대로 이렇다면 기억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사한 이런 AI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말 저희랑 비슷한 뭐 요즘에 영화에선 허 정도의 묘사됐던 뭐 이런 인공지능까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관련해서는 이제 컴퓨터가 저장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니까요. 기억 능력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좋은, 인간보다 더 좋은 것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그 기억이 이제 나의 기억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컴퓨터가 그것을 나라고 생각할런지는, 이것은 정말 그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정말 나의 기억인 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남의 기억이 아니고 나의 기억이라는 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이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나의 기억인지 남의 기억인지, 이런 게 자기의 인지 능력이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인 경우인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조절 능력도 AI가 가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뭐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에 대한 이해도 많이 부족하고 이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 기술이라든가 틀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억을 많이 저장할 수 있다는 점,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거를 축적해 갈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기억은 요즘에 생각해 보면 여기에 있거든요. 제가 연구한 거 진짜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주장하는 철학자들도 있고 제 몸의 일부가 아닌가. 왜냐하면 정말 불안해요. 저 여기다 내려놓으면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자의식이라는 면에서는 어떤가요? 사실 사람들이 AI에 관심, 마음을 가질까 걱정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시킨 거 안 하고 나 싫어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이 큰데요. 그러니까 기억 말고 자의식, 이게 내 기억이라는 것도 사실 자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철 교수님께서 드셨던 예로 치면 이제 휴대폰이 이제 정상철 교수님의 기억을 자신의 기억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제 지경이 네.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왜 우리가 자의식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이런 환경에 처해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그 행동을 하는 그런 개체인데요. AI에게는 그럼 이런 목적이 뭘까요? 사실 AI의 목적은 뭘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환경 속에서 생존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정도의 목적은 없는 거잖아요. AI 자신의 목적은. 그럴 경우에 자의식은 정말 생겨나기 어렵지 않을까? 이건 그냥 생각입니다. 예. 사실 자의식이라고 하는 게 주관적인 특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잠금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잠금증후군에 걸린 분들은 그러니까 의식이 있어서 자의식이 있어서 소리를 듣고 이해할 수 있고 눈동자는 움직일 수 없지만 눈에 보이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도 움직일 수 없고 꼼짝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의식이 있다는 걸 외부에 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얘는 그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주관적이다. 그걸 경험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좀 극단적인 세라로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것들처럼 뭐 기억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지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부에서 관측해서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문제도 AI의 의식이 생겨날 것인가라는 논쟁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패널 토론을 마치겠고요. 지금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들어주신 저기 가운데에 계신 분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이제 좀 교수님께서는 뇌와 이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좀 주제 바뀔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뇌와 시각을 포함한 이제 데자뷰에 대해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데자뷰가 여러 가설이나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 눈이 이게 물체를 인식하는 시간 차이나 전의 경험이 구체적으로 생각나지 않아서 데자뷰를 느끼거나 아니면 신경 느낌 전달 오류로 인해 데자뷰를 이제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제가 2017년쯤에 제가 접해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정보가 생겼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시간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컨택트라는 영화를 접하는데 거기서 외계인이 문자를 사용하는데 거기 문자가 원형인데 언어는 시간을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원형이 시간의 과거와 미래를 구분이 딱히 하지 않고 어쩌면 우리의 시간이 흐름이 아닌 완성된 시간이라고 하면 이게 어찌 보면 결정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 지금 사실 질문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 그러면 네. 그냥 여쭤보고 싶은 건 그냥 데자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2년 동안 또 새로운 정보가 생겨나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거꾸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2017년에 경험한 데자뷰가 어떤 거였나요? 경험한 데자뷰가 아니라 그때 데자뷰를 접했어요. 데자뷰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처음 들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2017년.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요. 그냥 경험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희미하게. 제 생각입니다.
기억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그냥 제 생각이지만 기억을 우리가 그게 기억하는 것을 정확히 기억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어디서 봤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것이 기시감, 지금 말씀하신 데자부랑 관계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공헌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저 뒤쪽에 계신 분께. 저 그 꿈을 꾸게 되면은 눈을 감고 있는데도 앞에 이렇게 세상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그 뇌에서 만들어낸 시각 정보일까요? 네,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 만들어지는 시각 정보 말씀하시는 것인데, 네, 그건 정말 똑같이 시각 체계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연에도 잠깐 나왔는데 그 뇌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게 정말 맞는 이미지인지는 모르지만 그 이미지를 뭐랄까 재구성해서 다시 보여주는 무비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것도 꿈 재해석한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 꿈에 대해서 꿈 연구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제 인터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꿈 연구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사실은 그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은 그런 영상을 만들어내려면 컴퓨터 알고리즘을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답을 주고 훈련을 시켜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자극의 경우에는 내가 물병을 보고 있으니까 물병이라는 정답을 주면 되지만 꿈의 경우에는 꿈을 꾸는 사람만이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는 어떻게 진행했느냐 하면 꿈을 막 꾸려고 하는 상태에서 계속 이 사람을 깨워서 꿈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몇백 번씩이나 사람을 깨워서 이제 꿈 내용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일화로 이제 재밌게 연구하는 연구자분이 직접 들려주신 내용은 그 실험에 참가한 분이 나중에는 이제 실험자를 칼로 찌르는 그런 꿈을 꾸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그 꿈 연구의 큰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꿈을 꾸고 있는 중에 깨게 되면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 거의 잠을 자지 못한 거하고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깨어나기도 되게 힘든 상황인데 그럴 때마다 이게 어떻게 연구윤리위원회를 심사를 통과했는지 저는 좀 약간 의심이 들 정도로. 네. 실험 참가자가 곧 실험자여서. 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여기. 네. 아까 시각장애인한테 어떤 정보를 입력시켜서 뇌로 보내주면은 그거를 잘 인식해서 뭔지 알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중도 장애인이니까 처음엔 잘 보고 있다가 중간에 시력을 잃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는 사람한테는 같은 신호를 줬을 때 그 사람은 과연 그러면은 물건을 잘 인식하고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훨씬 더 잘 인식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장치로. 네. 그리고 이제 아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 다른 감각으로 사물을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눈은 아니지만 만져봐서도 어떤 사물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눈을 이제 다시 개안을 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이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빨리 이 사물이 물병인지를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원래 사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뭐 좀 불이하게 사고를 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다시 복원이 되게 되면 훨씬 더 빨리 적응을 하실 수 있죠. 다른 질문 추가로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네. 서양 철학 전통에서 그 인식론이라는 분야가 있잖아요. 지금도 서양 철학자들은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는 쓸데 없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게 뭐 어떤 역할이 있다고 보시는지. 제가 거기에 답을 할 만큼 인식론을 잘 알지 못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대답을 하자면 경험적인 연구 없이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신가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식론이?
똑같은 질문을 저도 궁금해서 서양철학자들한테 하면은 전혀 모르겠다. 지금 과학, 인지과학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모르겠다라고 대답해서 전혀 그러니까 과학자들하고 철학자들하고 소통을 안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그러니까 저는 그냥 중간에서 사실 뭐 소통 안 한다고 지적을 해주시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요. 소통을 하기는 합니다. 그 인지과학이 사실은 이제 그런 소통을 하자고 만든 제 학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철학과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각 인식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고, 그래서 저도 초청 강연으로 수업을 가기도 하고요. 또 제가 초청을 해서 이제 같이 제 수업에서 수업을 하시기도 하는데, 분명히 시각차는 분명히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뭐를 연구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사실 무엇을 연구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철학하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많이 어떤 도전과 질문과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시는 것 같고,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아주 원대한 질문에 대한 조금만이라도 좀 과학적으로 답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짧아서 이런 게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정상철 교수님께서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서로 다른 학문 간에 소통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지과학에서 계신 정상철 교수님께서도 많이 접하시겠지만 서로 인접 학문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서로 교류가 있을 때 새로운 연구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분야에만 있어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그런 생각들을 자극을 받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뭐 인식론을 연구하시는 철학자 분들과 그런 교류가 있다면은 우리가 본다는 것은 사실 안다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큰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되게 일반적으로 답변을 드려봅니다. 추가 질문, 예, 저 뒤쪽에 계신 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여쭤. 마이크 지금. 연구 방법론에 관한 질문인데요. 그 인터뷰랑 통계 가운데 어느 쪽을 비중을 두고 뭐 40대 60 어느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하실 것 같은데, 뭐 정량적, 정성적 그 어느 쪽에 요즘에 대세 둘 다 활용을 하실 텐데 어느 쪽을 더 많이 이제 실험을 하시고 결과를 내실 때 어느 쪽을 더 활용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인터뷰 방법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계적인 방법, 분석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인터뷰는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그 정량적인 데이터를 얻은 이후에 좀 약간 통찰이 필요한 경우에 뭐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포멀한 그러니까 정식 인터뷰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경우에도 거의 다 정량적인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연구를 하게 되면서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도 사람마다 다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을까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정량적인 방법인 이제 영화를 보고 그 영화 내용에 대한 퀴즈를 풀게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정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결국에는 영화를 보고 영화 내용을 자유롭게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구성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는 방법을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정성적인 방법으로서의 인터뷰는 아니고요. 이 이야기를 자신의 그 기억을 다 이야기한 구술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여기에 정량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을 다시 수치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상철 교수님이나 저나 사실은 60, 40이라기보다 거의 정량적인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네. 저쪽에 계신 아까 손 드셨던 분께 드릴게요. 예.
그 오늘 뇌하고 시력 그 시각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약간 시각을 상실하신 분들은 저희가 시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예를 들어 뭐 촉각이나 청각이나 후각 뭐 이런 것들을 좀 대체로 해가지고 시각으로 좀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을 대신해서 얻고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그러면 촉각이나 청각 같은 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아까 시각을 사용하는 뇌 부위가 굉장히 다양했었는데 그럼 그분들은 촉각이나 청각으로 시각을 대체하는 정보를 얻을 때 그런 뇌 부위들이 활성화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시각을 상실하신 분들 또 분명히 우리가 아까 제가 시각 피질이라고 불렀던 그 뇌 부위가 있으신데요. 그러면 이 뇌 부위를 무엇에 사용을 하시는지, 이 뇌 부위는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에 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연구들에 보면 재미있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시각 앞을 못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점자를 많이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점자를 배울 때 시각 피질이 활성화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시각 피질이 활성화되는 점자를 배워서 이런 분이 계신데 나중에 그 뇌졸중으로 다시 시각 피질에 손상을 입으셨는데요. 이분은 어차피 그 전에도 시각을 능력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이셨지만 시각 피질의 손상이 온 이후부터는 점자를 못 읽게 되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각이 안 보이게 된 분들은 시각 기억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어 기억이 정상인보다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언어로 모든 것을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언어 기억 정도, 얼마나 언어 기억 능력이 좋은지에 따라서 시각 피질의 활성도가 시각 장애인 분들에게서는 차이가 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잠깐 뭐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정상인들도 시각인 정상인 분들도 빛이 들어오지 않게 막은 상태에서 점자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또 동일하게 시각 영역이 처음에는 이제 촉각 영역이 일을 하다가 점점 시각 영역도 같이 일을 하게 되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아쉽지만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요, 저희가 그 강연자분과 패널 사진 촬영이 있은 후에 과학 외전이라고 해서 추가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정상철 교수님께서 먼저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제가 하는 강의를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를 또 볼 수 있는 기회고 또 더군다나 굉장히 친한 친구가 하는 강의니까 더 뜻깊었던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제가 제일 많이 배워가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으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에 대한 얘기, 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결국은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과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 강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종종 부족한 그것,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시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리적인 관점에서,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재미있으면서도 운치 있는 강연으로 유명하신 김상욱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정혜리 교수님께서 함께 패널 토론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실제와 매트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연을 시작을 했는데요. 도대체의 강연 테마에 맞게 새로운 질문을 마음에 하나씩 품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민영이었습니다.